자, 계속해서 강의 진행합니다. 오늘은 10페이지네요. 3-10페이지의 챕터 2 과세거래 시기 장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면세에 대해서 알아봤죠? 면세는 뒤에 내용이 3장이었지만 면세 내용을 미리 아셔야 우리가 챕터 2부터 과세거래 시기 장소에 계속 과세면세란 말이 들어가니까 미리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의 챕터 2.1의 부가가치 과세거래입니다. 참고로 이번 챕터는 상당히 중요하죠. 과거 이런저런 시험 문제 보면 시험에서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 실무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챕터 2의 과세거래는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 이번 과세거래에 해당하면 부가세를 내란 소리니까 그렇게 썩 반가운 소리는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강의하면서 요 그림 잘 기억하고 강의하자고 그랬죠. 내 입장에서 가운데 낀 이마트인데 오리온으로부터 초코파이를 순수 물건값만은 2,000원에 떼어오지만 오리온에 2,000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200원을 더 줍니다. 즉 2,200원을 주고 물건을 사오는 거죠. 이 부가세 200원을 사올 때 낸 세액이라고 해서 매입세액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내 입장에서 이게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자본인가요? 이거 자산이라고요. 먼저 준 선급금과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거는 부가세 매입세액은 자산거래입니다. 그리고 1,000원의 이윤을 붙여가지고 최종 소비자에게 3,000원에 팔면 원래 3,000원만 받아야 하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3,300원을 받죠. 이 300원은 팔면서 받아온 세액이라고 해서 매출세액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매출세액은 뒷사람한테 3,000원만 받아야 하는데 3,300원으로 이미 300원을 더 받아온 돈으로서 괜히 더 받아온 부채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올 때 더 떼인 200원하고 팔 때 더 받아온 300원, 지금 내 손에 얼마 남아있는 셈이죠? 100원이 남아있는 셈이죠. 그 100원을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쪽으로 부채 없애고 이쪽으로 자산 없앤 다음에 100원을 내면 부가세 거래는 깔끔히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가세는 가운데 낀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돈 1원에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이마트가 최종 소비자에게 3,000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3,300원을 받는데 저 3,000원을 즉 부가세 뗀 금액 순수 물건값을 공급가액이라고 하고요. 공급가액,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결제받는 3,3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공급가액, 공급대가는 부가세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기본적인 용어인데요. 우리 교재는 4장 이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2장하고 4장이 되게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만 2장은 이렇게 하면 부가세가 붙는 과세거래다. 4장은 이렇게 한 거래를 숫자로 어떻게 표현해서 얼마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2장하고 4장을 헷갈려 했는데요. 2장은 이러한 거래를 하면 부가세가 붙는 과세거래다. 4장은 이러한 거래를 하면 부가세가 붙는 과세거래인데 그때 세금은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거래가 부가세가 붙는다 안 붙는다, 이다 아니다를 배우는 게 4장이라면 2장이라면 4장에서는 부가세가 붙는데 그때 세금은 숫자를 이렇게 직접 구한다. 그러니까 좀 더 수치화해서 배우는 게 4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의 목적으로 2장, 4장은 다 아주 중요한 챕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자, 2.1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부터 진도를 좀 나가보죠. 첫 번째 클릭마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세거래 판단 원칙이죠. 거래는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가 있고 대가관계가 없는 거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볼펜을 문방구 주인으로서 누군가한테 팔면 당연히 돈을 받을 테니까 대가관계가 있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이 펜을 내가 아들한테 주거나 아니면 뭐 아는 사람한테 하나를 공짜로 줘버리면 원칙적으로는 VAT 과세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가관계 있으면 돈 받고 팔면 VAT 과세거래고요. 대가관계가 없으면 VAT 과세거래가 아닌 게 원칙인데요. 오른쪽 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단, 재화공급의 특례, 이게 한 2, 3년 전에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저처럼 예전부터 회계사, 세무사 일을 한 사람들 아니면 우리 회계 일을 한 사람들은 요거를 소위 아직도 간주공급이라고 부르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한 2, 3년 전에 세법 정식 용어는 재화공급의 특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실무자들은 간주공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공급의제, 거기다 공급의제라고 한번 써보실래요?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다르니까요. 공급의제라고 해도 알아들으셔야 하니까
이걸 소위 공급의제 또는 뭐 의제공급 또는 간주공급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공식용으로는 2, 3년 전부터 재화공급의 특례, 하지만 강의할 때나 우리 일반적으로 실무자들은 여전히 간주공급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긴 합니다. 단 재화공급의 특례, 간주공급은 대가관계, 상대방한테 돈을 받지 않았어도 과세당할 수 있고요. 이 간주공급, 즉 재화공급 특례는 뒤에 2점이죠. 12페이지 2점 재화공급의 특례 간주공급에서 배우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토픽이니까 우리 학생들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점의 실질공급입니다. 실질공급. 1점 재화의 실질공급은 실제 돈 받고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가 붙는 거래가 되는 게 원칙이지요. 실질공급. 재화공급의 실질공급이 있고요. 이따가 12페이지에 간주공급이 있는데 둘 다 뭐 아주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양가로 1번 재화 개념이죠. 자, 이거를 돈 주고 사고 팔면 부가세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재화라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참 원론적인 거 배우는 건데요. 지금부터 재화가 뭔지부터 배웁니다. 당연히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양가로 1번 재화의 개념에 반가로 1번의 의미입니다.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채물, 무채물, 가로 열고 물, 흙, 퇴비 등도 재화의 범위에는 포함이 되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거 제 머리 위에서 지금 계속 전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전기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전기는 유채물은 아니고 무채물인데 전기도 재화라 이거예요. 전기가 용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동력, 열, 에너지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무채물로서 재화는 재화입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물, 흙, 퇴비도 재화의 범위에 포함돼요. 근데 이미 우리가 면세에서 배운 것처럼 물 중에서도 또 수돗물 같은 것은 재화의 범위는 포함되지만 과세되는 재화가 아니라 면세되는 재화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과세, 면세는 더 차후일이고요. 이 자체가 재화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더 이제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이죠. 이게 재화에 들어가는데 이게 과세자에 들어갈 수도 있고 면세자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무에서는 거의 재화의 97, 8% 이상이 당연히 과세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의 유채물, 반가로 3번의 무채물인데요. 유채물은 형체가 있는 물건이죠.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 다만 그 자체가 소비의 대상이 아닌 화폐 대용주권, 수표, 어음, 상품권, 유가증권 등은 과세 대상 재화가 아님이라고 되어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재화에는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과세되는 재화가 있는가 하면 과세되지 않는 재화가 있는데 전형적인 게 화폐 대용주권, 화폐 또는 화폐 대용증권이에요. 수표, 어음, 상품권입니다. 자, 화폐 대용증권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화폐일 수도 있고 또는 화폐를 대용하는 증권일 수도 있어요. 그냥 넓은 의미에서 화폐 대용증권이라고 하는데요. 돈이 참 안 나오네. 빨리빨리. 여기 있네요. 자, 이거 화폐 대용증권은 10,000원을 주고받으면 부가세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자, 자네 10,000원 가져가. 제가 이 친구한테 10,000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내일 10,000원을 돌려받아요. 왜냐면 빌려간 놈은 다 나한테 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10,000원 빌려줬는데 내일 돌려받을 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11,000원을 돌려받는 거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그런 거래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화폐 또는 화폐 대용증권인 어음, 수표 등등은 부가세가 붙는다 안 붙는다? 당연히 안 붙습니다. 어떻게 10,000원 주고 내가 나중에 11,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겠어요? 왜 부가세가 안 붙느냐면요, 부가세는 소위 소비세라고 하여 소비할 때마다 10%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지금 이 친구한테 돈을 10,000원짜리를 빌려주면 이 10,000원짜리가 이 친구가 10,000원짜리를 먹어버리거나 막 찢어버리거나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소비하지 않거든요. 돈은 소비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걸 살 때 그 돈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지, 뭐 찢어버려요? 먹어버려요? 이렇게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화폐는 이 재화의 그 대상, 그러니까 소비, 이 자체가 소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증권 등은 과세 대상 재화인 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의 무채물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력, 즉 전기도 부가세가 붙어요. 한전이 나한테 전기를 청구할 때 부가세 다 붙어 있습니다. 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또는 권리 등이라고 해서 뭐 광업권, 지상권들도
다 부가세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현실에서는 자주 보이지 않지만 강의 목적으로 광어권, 지상권 등도 부가세가 서로 붙어서 거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 말 했나요? 이번 2장에 등장하는 과세 거래, 이런 것들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일종의 불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 안 좋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2장에서 배우는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는 사고 팔 때 부가세 10%를 내셔야 하니까 납세자 입장에서 이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펜을 물건값 1,000원짜리에 팔면 부가세까지 1,100원을 받아가지고 100원의 부가세를 내야 하니까 그 챕터 2의 과세 거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썩 기분 좋은 것들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세법의 초보자라면 뭔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항상 방향성을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셔야 하는데 이 과세 거래는 납세자들한테는 썩 좋은 거래는 아니겠습니다. 그 밑에 줄을 보시면 창고증권, 선화증권, 화물상항증은 유가증권이긴 하나 이 세 가지 증권은 증권의 인도를 통해 그 물건, 예를 들어서 창고증권에 대한 창고 안의 물건 자체가 인도되는 것으로 보므로 과세 대상 재화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정리할게요. 우리나라의 화폐 대용증권, 즉 유가증권은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는 증권이라는 소리인데요. 이 유가증권은 원래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만 우리나라의 3대 유가증권이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게 바로 창증, 화상증, 선증입니다. 창고증권, 화물상항증, 선화증권인데요. 이게 왜 부가세가 붙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그나마 세 가지 중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창고증권 하나로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창고증권은 뭐냐면요. 내가 도소매업자라고 쳐요. 도소매업자. 그래서 내가 나의 많은 물건이나 재고들을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저기 경기도 가면 이천, 용인, 양지 이런 데 들어봤어요? 소위 이제 물류센터라고 해서 그런 데 창고가 많아요. 근데 이제 내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창고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경영하는 창고업자한테 내 물건을 거기다 한 10억어치를 맡겨놨어요. 그러면 그 창고업자가 나한테 10억을 받았다면 창고증권이란 걸 딱 한 장을 줍니다. 그러면 이 창고증권을 갖고 있으면 10억의 물건을 내포하고 있는 가치가 있는 증권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내가 지금 이 창고에 있는 이 물건을 빨리빨리 누군가한테 팔고 현금화해야 내가 돈이 되잖아요. 근데 창고증권에 있는 10억어치의 물건은 나한테 지금 당장 현금화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남한테 빚 갚을 일이 죄송합니다. 남한테 빚 갚을 일이 10억이 있다면 지금 아직 그 창고에 있는 물건은 안 팔렸지만 창고증권으로 남한테 줘버리면 돼요. 저기요, 제가 지금 창고에 물건이 10억어치가 있는데 당신한테 돈으로 10억을 줘야겠지만 돈은 없으니까 이 창고증권 10억을 줄게요. 이 증권 가지고 저 이천에 가보세요. 그러면 창고업자 아저씨가 당신이 이 창고증권을 딱 내밀면 당신한테 창고에 있는 물건 10억의 소유권을 줄 거예요 라고 서로 약속하고 배서, 이서, 양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창고증권에 배서, 이서, 양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창고증권은 유가증권, 가치를 나타나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창고증권이 서로 거래되면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이천에 있는 그 창고에 있는 물건을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창고증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조깃조가리 한 장만 양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물건을 양도하는 것이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선화증권하고 화물상환증은 뭔지 굳이 아실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똑같이 증권을 서로 주고받아 버리면 증권 안에 들어가 있는 화물이나 배에 실려 있는 물건, 그걸 선화증권이라고 해요. 또는 화물상환증. 화물상환증은 서울에서 대한통운이나 CJ택배를 통해서 부산에 물건을 보내버리면 그 물건 보냈다는 그 증권이 화물상환증이거든요. 그래서 그 화물상환증을 남한테 팔아버리면 운송 중인 그 물건 자체를 파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가로 열고 창고증권에 대한 창고 안의 물건 자체가 인도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꽃표시는 매우 예외적인 꽃표시인데요. 강의 목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꽃표시는 아닙니다. 창고증권 중 과세 대상 재화가 아닌 것이라고 해서 이외독인데요. 동그라미 1번. 원래 창고증권은 사고 팔면 부가세가 붙는데 얘네들은 안 붙는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보세구역 안에 있는 조달청 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차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저도 11년 동안 이거를 책으로만 봤지 한 번도 실물적으로 실제에서 본 적은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 줄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보세구역 안에 있는 런던 금속거래소. 요 런던 금속거래소라는 단어는 은근 실무에서 유명한 단어죠. LM이라고 해요. LM이. 제가 굳이 가르칠 것까지 없는 것 같아 가르치지만 LM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런던 머티리얼 익스체인지 약자입니다. 런던 금속 거래소예요. 우리 실무에서 금속, 그러니까 포스코 있죠. 포스코 이렇게 금속 관련된 또는 금속이나 비철 금속, 텅스텐, 주석, 아연, 구리, 알루미늄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쪽 근무하시는 분들을 실무자들은 이 단어를 아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런던 금속 거래소라고 해서 별의별 금속, 비철 금속이 다 거래되는 그런 큰 상업 거래소 시장인데요. 보세구역 안에 있는 런던 금속 거래소, 소위 LM리라고 하는데 이 LM리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동거래소가 지정 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차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특이하게도 창고증권에 거래인데도 과세 대상 제하가 아닌 것이니까 말 그대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한번 풀어볼게요. 롯데백화점이 추석맞이 상품권을 팔 때 상품권 판매는 VAT 과세 거래가 아니고요. 추석 끝나고 고객이 이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물건으로 바꿔갈 때 물건 판매는 VAT 과세 거래가 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롯데백화점이에요. 추석 한 열흘 전에 어떤 회사의 영업사원이 나한테 와서 10만원짜리 상품권 100장을 사갔어요. 그 어떤 회사의 영업사원이 그걸 왜 사갔겠습니까? 추석에 자기 거래처 영업하려고 사갔겠죠. 그러면 롯데백화점 입장에서는 오늘 10만원짜리 상품권 100장을 사갔으니까 1000만원의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과세거래게요? 과세거래 아니게요? 과세거래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은 이 1000만원짜리 물건 판 거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1000만원에 팔았으면 909만원만 나의 매출이고 91만원은 부가세 매출 대액인가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상품권에 부가세 안 붙는다니까요. 자, 근데 다음 줄 보시면 추석 끝나고 고객이 이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물건으로 바꿔갑니다. 즉 A 영업사원이 B 거래처에 있는 김 사장한테 이 상품권 10만원을 선물해 줬어요. 그러면 B 거래처에 있는 김 사장이 추석 끝나고 이 상품권을 들고 와서 백화점에서 어떤 물건하고 바꿔갈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물건 판매는 부가세 과세가 되는 건데요. 상품권 자체의 판매는 부가세가 안 붙는 거래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재화의 실질 공급이죠. 재화의 실질 공급은 이따가 12페이지에 배울, 굳이 얘기하자면 재화의 간주 공급과 서로 아주 대별되는 그 개념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막 그 반대말 개념은 아닌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을 재화의 실질 공급과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크게 대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화의 실질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인데요.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남한테 돈 받고 파는 것이 재화의 실질 공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표에 반가로 1번에 매매계약부터 반가로 7번에 대물 변제까지 상당히 많은 재화의 실질 공급이 쭉 자리 잡고 있죠. 반가로 1번에 매매계약,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 판매, 기타 매매 계약인데요. 하나하나 단어를 다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받고 파는 거 현금 판매 지금은 물건만 판매하고 나중에 돈으로 받는 게 외상 판매, 돈을 한 번에 안 받고 여러 번에 파는 게 할부 판매. 근데 그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1년을 넘게 받는 것을 장기 할부 판매. 조건부, 기한부, 위탁 판매 다 마찬가지로 그냥 매매 계약의 하나의 다른 사례에 불과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돈을 받든 외상으로 돈을 받든 한마디로 부가세는 냅니까 안 냅니까? 내는 거란 소리예요. 반가로 이번에 가공계약인데요.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 전부를 부담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1번에 있죠? 가공계약. 이거 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보시죠.
중요해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 주 1번에 나오는 가공계약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강의에 이 시간 이후로 부가세 종강할 때까지 가공계약이 한 3번, 4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놓쳐버리면 뒤에 가공계약 나올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지 이 자체가 막 시험에 많이 나오거나 실무에서 중요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 가공계약이라는 이 단어와 용어가 앞으로 뒤에 서너 번 더 나오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공계약은 뭐냐면 잘 보세요. 제가 LG 패션으로 예를 들었나요? 자, LG 패션이 스스로 옷을 다 만드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도 하청업체에다가 하청을 준다고요. 이게 이제 하청업체라고 칠게요. 하청업체. 하청업체인데 보시다시피 하청업체한테 옷의 제작을 의뢰해요. 그럼 옷을 제작한 다음에 완성품을 납품하겠죠. 보다시피 옷을 납품하잖아요. 심심한데 그림이나 그려봅시다. 저 그림 되게 못 그리는 거 알죠? 이 정도면 잘 그렸네. 그쵸? 옷을 납품합니다. 자, 옷을 납품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천사 느낌이 들지? 천사는 장난이고요. 자, 옷을 납품하는데 잘 보세요. 가공계약은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많이 헷갈렸던 것이 나는 내가 LG패션인 줄 알았죠. 이거는 LG패션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하청업체가 나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LG패션한테 옷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옷이 넘어가니까 이게 재화거래냐 이거예요. 아니면 내 입장에서는 하청업체로서 LG패션이 원단도 주지 한마디로 원료를 다 주면 난 한마디로 미싱질, 박음질 한마디로 땀 흘려서 거기다 노동만 제공하는 거라면 나의 옷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땀방울이 넘어가는 거죠. 즉 노력이 넘어가잖아요. 미싱질하고 박음질하는 거. 이걸 소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용역이라고 하잖아요. 용역. 나의 땀방울, 노력, 몸뚱아리로 내가 일해준 것만 넘어가지 옷이 넘어가는 게 아니란 거래요. 이 옷의 원단부터 LG가 다 줬기 때문에 나는 미싱질, 박음질만 해서 내 노력만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죠? 솔직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LG 패션이 아닌 하청업체 입장에서 자신의 재화인 옷이 넘어가는 건지 자신의 땀방울과 노력의 결실인 그 뭡니까? 용역이 넘어가는 건지 솔직히 우리가 이런 거 몰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강의 목적으로 그리고 수업 목적으로 한번 공부해보자 이거예요. 자, 주 1번의 가공계약 한번 읽어봅니다. 예를 들어 LG패션이 하청업체에 옷의 가공을 하청 준 후 제가 지금 다 구조를 설명했죠. 하청업체가 이를 LG패션에 다시 납품하는 경우죠. 나는 지금 LG패션이다 하청업체다. 나 지금 하청업체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밑에 박스를 좀 보시죠. 하청업체 입장에서 LG패션에 동그라미 1 옷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냐 아니면 동그라미 자신의 순수한 인력과 노력 즉 노동력인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냐. 케이스 1 하청업체가 원단 등 주요 자재의 전부 일부를 부담을 직접 사서 옷을 제작 후 납품하면 재화 공급인데요. 케이스 2 LG패션이 원단 등을 공급해주면 하청업체는 순전히 인력, 노력 등만 제공하면 용역의 공급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케이스 2부터 해야 더 쉬울 것 같아요. LG패션이 하청업체한테 원단도 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줘야 할 거려. 야, 뭐 여름철에 남자들이 입는 뭐 모시로 된 뭐 런닝구 뭐 이런 걸 줘라. 만들어줘라. 한 10,000벌을 납품해줘라. 아니면 여자분들이 입는 뭐 이렇게 뭐 A형 치마, 뭐 H형 스커트 이런 거를 뭐 10,000장을 납품해주라고 디자인을 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라고 디자인을 주면서 LG패션이 하청업체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원단도 주지, 뭐 단추도 주지, 뭐 실도 주지, 웬만한 걸 다 줘요. 그러면 그럼 하청업체는 미싱질 박음질만 하는 거예요. 가위로 재단해가지고 미싱질 박음질 이러면 케이스 2가 되는데 그러면
순수히 자기의 그 노력, 땀방울이 넘어가니까 용역의 공급인데요. 케이스는 뭐냐면 LG패션이 하청업체한테 그냥 띡 디자인하고 납기만 던져주는 거예요. 저기 우리 있잖아, 뭐 여성용 뭐 원피스로 뭐 이번 달 말일까지 뭐 만장 납품해줘 이렇게 딱 줘버리면 알아서 하청업체가 밖에서 원단도 사오고 단추도 사오고 실도 사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납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의 땀방울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사왔던 원단 같은 게 같이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면 재화의 공급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 말 문제로 헷갈리라고 문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가공계약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계속 몇 번 더 등장하니까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 가공계약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내가 LG패션인지 하청업체인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나는 하청업체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반가로 3번의 교환계약으로 올라가죠. 교환계약은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교환계약인데요. 이게 참 기분 나쁜 제도인데요. 잘 보세요. 내가 상대방한테 펜을 팔아요. 상대방한테 돈을 받으면 나는 부가세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당연히. 이거 당연히 과세거래, 재화거래입니다. 재화의 실질 공급인데 그게 반가로 1번이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친구한테 펜을 팔았는데 이 친구가 신기하게 돈이 없다며 나한테 돈을 못 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이 도둑놈아, 너 칼만 안 들었지 강도잖아. 그랬더니 선생님 근데 제가 돈은 없는데 샤프 연필이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샤프 펜슬 필요하지 않아요? 나 필요하네 라고 해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 볼펜을 주고 샤프 펜슬을 받아오는 것을 교환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실무에서 이런 교환거래, 교환거래가 자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주 없어요. 자주 없는데 가끔씩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뭐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걸 교환하는 경우는 가끔씩 있어요. 자, 이 교환계약은 부가세, 과세거래, 재화의 실질 공급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 친구한테 펜 팔았으니까 펜에 대한 10% 부가세 내면 되고요. 저 친구도 뜻밖의 나한테 뭐를 판 셈이죠? 샤프 펜슬을 판 셈이니까 샤프 연필에 대한, 샤프 펜슬에 대한 10%의 부가세를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환계약을 하면 실무에서는 손해예요, 손해. 왜냐하면 나도 이거 판 걸로 보고 10% 부가세 내고 저 친구도 나한테 샤프 펜슬을 판 걸로 보고 10% 부가세를 내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화의 이번 챕터에 나오는 챕터 2의 과세거래는 그렇게 좋은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서로가 아니지. 이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대방한테 부가세를 걷어서 내야 하는 거니까 썩 납세자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하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는 열심히 해야지만 챕터 2가 그 납세 의무자한테는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요. 반가로 3번의 두 번째 줄, 재화를 빌려주고 향후에 반환받는 것, 소위 소비대차라고 하는데 더 열받죠. 더 어이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환계약, 교환거래의 그 일종이 바로 소비대차라고 하는 교환계약인데요. 더 짜증나고 열받죠. 주 2번으로 내려오세요. 재화를 빌려줄 때 A는 차용으로 과세, 재화를 반환받을 때 B는 반환으로 과세, 모두 과세거래입니다. 제가 뒤에다 배드 붙여놨죠? 더 열받죠? 무슨 말씀이냐면, 자, 내가 상대방한테 펜이 없다고 해서 펜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 친구가 나한테 펜을 다시 갚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빌려줬다가 다시 갚아요. 그러면 이거를 소비하고 다시 빌려준다고 해서 소비대차라고 하는데, 내가 오늘 빌려준 날 나 10% 부가세 내고요. 이 친구가 나한테 돌려주는 날 또 저 친구가 나한테 판 걸로 보기 때문에 또 저 친구가 부가세를 냅니다. 진짜 어이없죠? 소비대차는 빌려줄 때 빌려준 사람이 10% 부가세 내고요. 다음날 갚은 사람이 또 나한테 판 걸로 보고 10% 부가세 내니까 그냥 최악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줄은 또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셔야 하는데, 단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 내에 비축용 석유를 외국법인 등에게 무위험 차익거래 조건으로 소비대차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국석유공사 예외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반가로 4번의 현물출자입니다. 현물출자 동그라미 1번, 출자,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건물 등의 현물을 양도하는 경우는 재화 공급으로 보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고 싶은데 쥐뿔 돈이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한테 막 하소연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내가 너한테 돈은 없는데 내가 건물 한 채가 있는데 그 건물을 돈 대신에 줘도 네가 나한테 주식을 줄 수 있니? 삼성전자가 나의 이 제안을 좋아하게요, 싫어하게요? 좋아하죠. 왜 좋아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건물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래요 임성종 씨, 당신이 돈 없으면 내가 당신의 건물이라도 받아드리겠습니다. 이걸 내 입장에서 현물 출자했다고 하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현물 출자를 받았다고 하죠. 현물 출자가 뭡니까? 현물 출자는 물건으로 출자하는 거예요. 현물로. 원래 출자는 현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돈 주고 주식 사는 거라고요. 이거는 현금 출자라고 하고요. 물건으로 출자하는 건 현물 출자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말 문제, 말로 그 문제 나오는 말 문제에서 동그라미 2번이 함정으로 자주 나오는데 단 출자 지분의 양도, 즉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현금으로 출자했든 현물로 출자했든 지금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출자 지분, 즉 주식을 남한테 또 양도를 했다고 쳐요. 그리고 1억을 벌었으면 이 1억에 대해서 부가세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주식 거래, 즉 출자 지분의 양도는 부가세가 안 붙어요. 왜 안 붙죠? 바로 옆에 에서 배웠는데 이게 바로 그 유가증권의 거래이기 때문에 안 붙습니다. 또는 출자 지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죠. 내가 이거를 삼성전자한테 다시 되팔아요. 삼성전자가 나한테 현금으로 이 대가를 다시 줄 거 아닙니까? 이러면 출자 지분 거래, 즉 주식 거래가 되니까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화살표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거래는 주식의 양도로 보기 때문에 재화 공급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에 현물 출자로 주식을 살 때만 내 건물을 삼성전자에 팔고 주식을 산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때는 건물을 판 걸로 보고 부가세 내는 거지. 그 다음 그 받아온 주식 1000주를 누군가한테 막 사고 팔거나 다시 삼성전자한테 반납하고 현금 받아오는 거래, 이런 건 다 주식 거래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럼 어렵지 않으니까. 반가로 6번의 수용입니다. 수용은 소유되는 재화는 소유자의 직접 철거와 관계없이 철거될 재화의 수용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용은 요새 과세 안 돼요. 수용은 과세 안 됩니다. 즉, 이게 조그만한 사거리에 내가 건물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큰 사거리가 들어온다면 이 건물을 부시는 거, 부순 다음에 국가가 나한테 돈으로 보상해 주는데 이런 수용은 요새는 부가세 거래가 아닙니다. 반가로 7번 대물 변제는 뭐냐면요.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거라고 했죠. 대물 변제는 큰 물건으로 변제하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건데 이거 재화의 공급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돈 갚을 일이 있어요. 상대방을 때려가지고 위자료를 갚아야 한다거나 뭔가 돈을 갚을 일이 있는데, 아니면 상대방한테 물건을 사와가지고 외상대를 갚아야 하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돈 대신 나의 건물 같은 걸로 대신 변제하는 거예요. 이게 대물 변제인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넓은 의미의 교환 계약의 일종 아니겠어요?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물건으로 대신 갚은 거니까 나는 상대방한테 물건을 판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물 변제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제가 당연히 처음 강의니까 여러분 처음 공부하실 때는 오른쪽 세로로 자세히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반가로 1번부터 반가로 7번에 오른쪽 세로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냥 여러분 힘이 들면 반가로 1번부터 반가로 7번까지 제목만 단순히 한번 쭉 읽어봐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제목 위주로만 간단히 정리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기는 공부 욕심이 있고 좀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오른쪽 세로까지 공부하면 퍼펙트인데요. 그게 힘들면 그냥 왼쪽 세로만 쭉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주에는 재화의 과세 거래 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례는 또 잠깐만 쉬었다가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